경성 피스톨 김상욱. 제1장 쇳물의 기도 어이동의 아이. 1889년 가을 경성 어이동의 초가집 처마 끝에서 빗물이 떨어지던 날 한 아이가 세상에 내던져졌습니다. 김상욱 서로상의 구스록. 부모는 이 아이가 서로를 비추는 옷구슬처럼 맑고 귀한 존재가 되기를 바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운명은 그에게 옥이 아닌 쇠를 쥐어주었습니다. 가난은 선택이 아닌 숙명처럼 그의 가족을 짓눌렀습니다. 어린 상욱의 첫 기억은 배고픔이었습니다. 어머니의 거친 손 등 아버지의 주름진 이마, 그리고 겨울마다 찾아와 형제들의 입술을 파랗게 물들이던 추위. 가난은 단순한 결핍이 아니라 몸과 영혼을 갉아먹는 느린 폭력이었습니다. 14살이 되던 해 소년 김상욱은 어이동 골목을 빠져나와 종로 철공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그곳은 쇠와 불의 왕국이었습니다. 용광로에서 치솟는 열기는 여름 한낮의 태양보다 뜨겁고 잔혹했습니다. 장갑도 없이 쇠를 다루던 그의 손바닥은 물집이 잡히고 터지고 다시 굳어지기를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소년 상욱은 울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화덕의 불빛 아래서 그는 뜨거운 쇳물이 식어가며 단단해지는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인간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망치질을 할 때마다 튀는 불똥들은 마치 별처럼 어둠 속을 가로질렀습니다. 그 불꽃 하나하나가 그의 눈동자에 박혔습니다. 14살 소년의 손바닥에는 물집이 잡히고 터지고 또다시 굳어지길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망치를 놓지 않았습니다. 쇠를 다루는 사람은 고통과 친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그 어린 나이에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철공소의 열기는 여름보다 뜨거웠고 겨울의 찬 바람은 뼈를 애는 듯 매서웠습니다. 하지만 상욱은 한 번도 모르 앞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망치를 들어 올려 내리치는 그 단순한 동작의 반복 속에서 그는 세상의 이치를 깨우쳤습니다. 쇳덩이는 두드리지 않으면 변하지 않습니다. 열을 가하고 망치질하고 물에 담가 식히는 단련의 과정을 거쳐야만 비로소 날카로운 칼날이 됩니다. 그는 자신 또한 그러한 쇠라고 생각했습니다. 시대의 열기 속에서 달궈지고 운명의 망치에 두들겨지며 마침내 나를 세운 칼날이 되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24살 청년 김상욱은 종로통 한복판에 영덕철물상이라는 간판을 내걸었습니다. 그가 직접 설계하고 제작한 말굽편자는 경성에서 가장 견고하고 정교하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장갑과 농기구, 건축 자재까지 그의 손을 거치지 않은 금속 제품이 없을 정도로 사업은 번창했습니다. 하지만 성공한 상인의 얼굴 뒤에는 또 다른 얼굴이 숨어 있었습니다. 밤이 되면 그의 철물상 지하창고는 독립운동가들의 은밀한 아지트로 변모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자금을 대고 무기를 숨기고 동지들을 숨겨주었습니다. 낮에는 철물상 주인, 밤에는 혁명의 변기창. 그는 이중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진짜 전환점은 1919년 3월 1일이었습니다. 탑골공원에서 터져나온 만세 소리는 온 경성을 뒤흔들었지만 일제의 총칼은 그보다 더 빠르게 조선인의 가슴을 갈랐습니다. 김상욱은 피에 젖은 거리를 목격했습니다. 맨손으로 외치던 동포들이 칼과 총 앞에 쓰러지는 것을 두 눈으로 지켜봐야 했습니다. 말로는 안 되는구나. 피해는 피로 대답해야 한다. 그날 밤 그는 영덕철물상의 금고를 열었습니다. 거기엔 10년 넘게 땀 흘려 모은 전 재산이 있었습니다. 그는 주저없이 그 돈을 보자기에 싸서 의열단 동지들에게 건넸습니다. 폭탄 제조 자금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의 삶은 되돌릴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그림자의 사수 경성을 조준하다. 만주의 혹한과 총성. 1920년 김상욱은 압록강을 건넜습니다. 얼어붙은 강물 위를 걸을 때 그의 발밑에서 들려오는 얼음 깨지는 소리는 마치 과거와의 결별을 알리는 신호탄 같았습니다. 만주 벌판의 매서운 칼바람은 그의 뺨을 핥히었지만 그는 입술을 깨물며 전진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의열단의 김원봉을 만났습니다. 조선의 독립은 피로서만 쟁취된다. 김원봉의 눈빛은 칼날처럼 예리했습니다. 김상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만세 행진만으로는 제국의 야욕을 꺾을 수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의열단의 훈련은 가혹했습니다. 새벽 5시 얼어붙은 땅바닥에서 일어나 20리 구보. 그리고 사격훈련. 김상욱의 손은 평생 쇠를 다뤄온 손이었습니다. 단단하고 거칠었으나 방아쇠를 당기는 순간만큼은 피아니스트의 손가락처럼 섬세했습니다. 그의 사격 실력은 단시간에 전설이 되었습니다. 교관조차 혀를 내두르게 만든 것은 팩보 밖에서 촛불 심지를 정확히 명중시키는 능력이었습니다. 어느 날 훈련장에서 누군가 물었습니다. 김동지, 어떻게 그렇게 흔들림 없이 쏠 수 있어? 김상욱은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호흡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호흡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총알이 나가는 순간 나는 이미 총알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는 곧 마우저 권총과 콜트 권총을 양손에 쥐고 달리는 말 위에서도 정확히 목표물을 맞추는 경지에 올랐습니다. 동료들은 그를 경성 피스톨솔 피스톨이라 불렀습니다.
그 별명에는 경애와 신뢰가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사격술만이 아니었습니다. 김상옥은 폭탄 제조 기술까지 익혔습니다. 철공소에서 단련된 그의 금속 감각은 폭탄의 기폭 장치를 다루는데 탁월한 재능을 보였습니다. 그는 화약의 배합 비율, 기폭 타이밍, 파편의 방향성까지 계산했습니다. 어느 겨울밤 허름한 막사 안에서 김상욱은 등불 아래 앉아 폭탄 설계도를 그렸습니다. 연필 끝에서 태어나는 선 하나하나가 일제의 심장을 겨누는 칼날이었습니다. 그의 눈동자에는 창조와 파괴가 공존했습니다. 장인이 명검을 벼리듯 그는 파괴의 예술품을 완성해갔습니다. 1922년 겨울 그는 드디어 경성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영덕철물상의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어둠 속의 암살자였고 제국의 심장부를 노리는 보이지 않는 총구였습니다. 3. 종로의 화염선전포고 1923년 1월 10일 밤 11시 종로거리는 겨울 한기에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가스등 불빛이 눈 쌓인 거리를 희미하게 비췄습니다. 김상욱은 검은 두루마기를 입고 종로경찰서 주변을 서성였습니다. 그의 품속에는 무거운 폭탄 2개가 들어있었습니다. 종로경찰서. 그곳은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끌려가 고문당하고 신음하던 곳이었습니다. 벽에 스민 비명, 폭도에 흐른 피 고문실에서 들려오던 뼈부러지는 소리. 김상욱은 이를 갈았습니다. 그의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끓어올랐습니다. 자정을 넘긴 시각, 그는 경찰서 담장 근처로 다가갔습니다. 순찰 중인 순사의 발소리가 멀어지는 것을 확인한 뒤 그는 품속에서 폭탄을 꺼냈습니다. 신관을 작동시키는 순간 찰칵하는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는 운명의 초침 소리였습니다. 그는 폭탄을 높이 던졌습니다. 어둠을 가르며 날아간 폭탄은 포물선을 그리며 경찰서 건물 2층 창문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쾅! 천지가 진동하는 폭음과 함께 건물이 흔들렸습니다. 유리창이 산산조각 나며 사방으로 흩어졌고 화염이 치솟았습니다. 건물 내부에서는 비명과 고함이 터져나왔습니다. 일본 경찰들은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김상욱은 서둘지 않았습니다. 그는 두 번째 폭탄을 꺼내 다시 한번 던졌습니다. 쾅! 두 번째 폭발은 첫 번째보다 더 강렬했습니다. 건물의 일부가 무너져 내렸고 불길이 하늘을 할았습니다. 종로 일대가 붉은 빛으로 물들었습니다. 김상욱은 연기가 피어오르는 경찰서를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만족도 후회도 없었습니다. 단지 차갑고 단호한 결의만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다음날 아침 경성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조선총독부는 긴급회의를 소집했고 일본 신문들은 일제히 불량선인의 만행이라는 제목으로 호해를 발행했습니다. 하지만 조선인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골목 어귀마다 시장 구석구석에서 은밀한 속삭임이 퍼졌습니다. 들었나? 종로서가 날아갔다지? 누가 그랬대? 모르지. 하지만 분명한 건 우리 편이라는 거야. 사람들의 눈빛에는 희망이 싹 텄습니다. 무력한 피식민지인들에게 이 폭탄 투척 사건은 단순한 테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도 싸울 수 있다는 증명이었고 제국은 무적이 아니다라는 선언이었습니다. 하지만 김상욱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종로경찰서 폭파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의 진짜 목표는 조선총독 사이토 마코토였습니다. 사이토는 1919년 31운동을 무력으로 진압한 장본인이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수천 명의 조선인의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김상욱은 사이토의 동선을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총독 관저 주변을 배회하며 경비 패턴을 익혔고 저격 지점을 물색했습니다. 1월 중순 어느 날 그는 남산의 한 언덕에 올랐습니다. 그곳에서 총독 관저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그는 쌍안경을 들고 관저의 출입구를 관찰했습니다. 사이토가 나타나는 시간, 경호원의 숫자, 차량의 동선 모든 것을 머릿속에 새겼습니다. 곧이다. 곧 내 목을 따겠다. 그는 쌍안경을 내리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나 운명은 그에게 그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4. 효제동의 최후 1대 400의 전설. 포위망이 좁혀오다. 1월 21일 밤 김상욱은 효제동의 한 초라한 민가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곳은 동지의 집이었습니다. 좁은 방 안에는 등잔불 하나만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권총을 닦으며 내일의 작전을 구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일본 경찰에게 밀고가 들어왔고 일본 경찰은 김상욱의 은신처를 알아냈습니다. 경성 시내 모든 경찰력이 효제동으로 집결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마대, 보병대, 심지어 기관총 부대까지 총 400여 명의 병력이 단 한 명의 독립운동가를 잡기 위해 동원되었습니다. 1월 22일 새벽 4시 효제동은 죽음의 정적에 쌓여 있었습니다. 눈이 소복이 쌓인 초가집 지붕들 사이로 차가운 바람이 스쳤습니다. 김상욱은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예민한 감각이 위험을 감지했습니다. 그때 멀리서 들려오는 말발굽 소리, 군화 소리, 철컥이는 소총 장전 소리. 그는 벌떡 일어나 창문 틈으로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그의 눈이 커졌습니다. 골목 입구마다, 지붕 위마다, 담벼락 너머마다 일본 경찰들이 개미떼처럼 몰려들고 있었고 포위망이 좁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끝인가? 그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뇌리에 스쳐 지나가는 것들. 어린 시절 철공소의 뜨거운 열기, 어머니의 주름진 손, 만주 벌판의 차가운 바람, 종로경찰서에 던진 폭탄의 성광. 그는 눈을 떴습니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체념이 아니라 각오였습니다. 아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시작되는 것이다. 그는 양손에 권총을 쥐었습니다. 마우저와 콜트, 탄창을 확인했습니다. 그는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맨발로 방문을 팍 차고 나갔습니다. 새벽 5시 동이 트기 직전의 가장 어두운 시간. 일본 경찰들이 일제히 민가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김상욱, 항복하라. 확성기를 통해 일본어 고함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러나 대답은 총성이었습니다. 당. 첫 발의 총성과 함께 선두에 서있던 일경이 이마를 관통당하고 쓰러졌습니다. 사람들은 어디서 총성이 들려오는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김상욱은 이미 지붕 위에 있었습니다. 그는 담벼락을 박차고 초가집 지붕 위로 날아올랐습니다. 눈 쌓인 기와 위를 맨발로 달리는 그의 모습은 차라리 날아가는 톡소리를 연상케 했습니다. 탕, 탕, 탕탕탕. 그의 양손에서 연이어 불꽃이 튀었습니다. 정확한 사격. 총알 하나하나가 적의 급소를 파고들었습니다. 혼란에 빠진 일경들은 우왕좌왕했습니다. 적이다. 지붕 위다. 쏴라. 수십 정의 총구가 일제히 김상욱을 향했습니다. 총탄이 빗발쳤습니다. 기와가 박살나고 나무 기둥이 뚫렸습니다. 하지만 김상욱은 마치 중력을 거스르는 듯한 민첩함으로 지붕에서 지붕으로 뛰어다녔습니다. 그는 달리며 쏘고 구르며 장전하고 뛰어오르며 조준했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전투가 아니라 무용에 가까웠습니다. 죽음의 무도, 파멸의 발레. 기관총이 불을 뿜었습니다. 탄환이 눈보라처럼 쏟아졌습니다. 김상욱의 왼쪽 어깨에 총알이 박혔습니다. 피가 터져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빨라졌습니다. 당. 그의 총구에서 뿜어진 탄환이 기관총 사수의 목을 관통했습니다. 사수가 쓰러지며 기관총이 침묵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 전투는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김상욱의 몸에는 어느덧 11발의 총알이 박혀 있었습니다. 그의 두루마기는 피로 물들어 새빨갛게 변했습니다. 눈 위에 떨어지는 핏방울들은 붉은 매화꽃처럼 선명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서 있었습니다. 여전히 쏘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일본 경찰들은 경악했습니다. 인간의 한계를 초월한 전투력,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생명력. 그들은 공포를 느꼈습니다. 단 한 명의 조선인이 400명의 제국 군경을 압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전 8시. 태양이 떠올랐습니다. 붉은 아침 햇살이 효제동을 비췄습니다. 김상욱은 마지막 담벼락 뒤에 몸을 기댔습니다. 그의 호흡은 거칠었고 시야는 흐려졌습니다. 피가 너무 많이 흘렀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탄창을 확인했습니다. 남은 총알은 단 한 발. 그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딱 하나 남았구나. 추격해오는 일경들의 발소리가 지근거리에서 들렸습니다. 그들은 김상욱을 생포하고 싶어 했습니다. 살아있는 그를 끌고 가서 온갖 고문을 가하고 다른 동지들의 이름을 불게 하고 끝까지 굴욕을 주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김상욱에게는 아직 선택권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한 발의 총알. 그것은 적을 향할 수도 있었고 자신을 향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는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선택하는 데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권총을 들어 올렸습니다. 차가운 총구를 자신의 입안에 댔습니다. 쇠 맛이 혀끝에 닿았습니다. 낯설지 않았습니다. 평생 쇠를 만지며 살아온 그에게 쇠 맛은 인생의 맛이었습니다.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뇌리의 마지막 장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태극기, 만세소리, 동지들의 얼굴, 자유로운 조국의 모습, 대한독립만세. 그의 마지막 외침이 효제동 하늘을 뚫었습니다. 당. 마지막 한 발의 총성. 그것은 패배의 신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승리의 선언이었습니다. 그는 끝까지 자신의 의지대로 살았고 자신의 선택으로 죽었습니다. 누구도 그를 굴복시키지 못했습니다. 김상욱의 시신이 눈 위에 쓰러졌습니다. 하얀 눈 위에 붉은 피.
그것은 조국을 위해 바쳐진 마지막 헌물이었습니다. 불멸의 메아리. 검시의 경악 역사의 기록. 1923년 1월 22일 오전 10시. 효제동의 전투가 끝난 후 총독부 검의관이 김상옥의 시신을 검시했습니다.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의학을 공부한 그도, 수많은 시신을 검시한 그도 이런 광경은 처음이었습니다. 11발의 총상. 왼쪽 어깨에 오른쪽 가슴 복부 허벅지에 치명상이 여러 군데였습니다. 이 중 어느 하나만으로도 보통 사람은 즉사하거나 전투 능력을 상실할 만한 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김상옥은 이 모든 총상을 입고도 3시간 넘게 지붕 위를 뛰어다녔고 정확한 사격을 계속했습니다. 도대체 인간의 의지가 어디까지 갈 수 있단 말인가? 검의관은 보고서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의학적으로 설명 불가능한 생명력. 그것은 육체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조국에 대한 사랑, 자유에 대한 갈망, 적에 대한 분노가 만들어낸 초인적 의지의 발현이었습니다. 일본 신문들은 김상옥의 죽음을 대서특필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기사인간에는 공포가 배어 있었습니다. 단 한 명의 조선인이 제국 경찰 400명을 압도했다는 사실, 그것은 조선이 결코 순순히 식민지로 남지 않을 것임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김상옥의 시신은 효제동 골목 한편에 놓였습니다. 일제는 이를 공개했습니다. 다른 독립운동가들에게 경고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것이 제국에 저항하는 자의 최후다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소식을 들은 조선인들이 몰래 효제동으로 찾아왔습니다. 일경의 눈을 피해 밤의 어둠을 틈타 그들은 김상옥의 시신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고개 숙여 묵념했습니다. 한 노인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사람이 있었구나. 한 청년이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시장 골목마다, 학교 뒤편마다 사람들은 은밀히 김상옥의 이야기를 속삭였습니다. 그 속삭임은 점점 커져 노래가 되었고 노래는 전설이 되었습니다. 들었나? 경성 피스톨 말이야. 양손에 권총 하나씩 들고 지붕 위를 날아다녔대. 혼자서 일경 수백 명을 상대했다지? 끝까지 항복하지 않았대. 마지막 한 발로 스스로. 시니키는 김상옥의 부고를 받았습니다. 그날 밤 그는 하늘을 향해 통곡했습니다. 김상옥이 경성으로 떠나기 전날 밤 두 사람은 허름한 술집에서 술잔을 나눴습니다. 시니키는 자신이 평소 생명처럼 아끼던 브라우닝 권총을 김상옥에게 건넸습니다. 김형, 이건 내가 들을 수 있는 유일한 것입니다. 혹시 정 피치 못할 경우라면 적에게 잡혀 곤욕당하기보다 이걸로 자결하는 것도 의기 남아가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김상옥은 권총을 받았습니다. 그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 권총으로 자신의 심장을 쐈습니다. 끝까지 자유로운 인간으로 남았습니다. 시니키는 밤새 울며시 한숨을 지었습니다. 통곡장하냐, 장안의 밤에 통곡하다가 호련대소지 벼랑간 크게 웃으니 방인나득식 옆 사람인들 어찌 이 속셈을 알랴. 준주유무시 술잔에 술이 가득할 때나 비어있을 때나 왜 통곡하다 웃었을까요? 슬픔 속에서도 시니키는 깨달았습니다. 김상옥은 패배하지 않았다는 것을. 그는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살았고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죽었다는 것을. 그것은 승리였습니다. 김상옥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그의 의거는 조선 전역에, 나아가 만주와 중국 전역의 독립운동가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의열 단원들은 더욱 과감해졌습니다. 1924년 1월 김지섭은 일본 도쿄 한복판 천황의 궁성인 이중교 앞에 폭탄을 던졌고 1926년 12월 나석주는 경성 식산은행과 동양척식 주식회사에 폭탄을 투척했습니다. 그들 모두 김상옥의 이름을 외쳤고 그들 모두 김상옥처럼 싸웠습니다. 7. 100년이 흐른 뒤 기억과 망각 사이. 2023년 1월 20일 김상옥이 순국한 지 정확히 100년이 되는 날입니다. 서울 효제동, 그날 그가 피를 뿌렸던 바로 그 자리는 이제 아파트와 상가로 빽빽이 들어차 있습니다. 종강역 8번 출구 앞에는 작은 표지석이 있습니다. 김상옥 의사 의거터. 하지만 그 앞을 지나가는 수천 명의 사람들 중 몇이나 그 표지석을 읽을까요? 몇이나 김상옥이라는 이름을 기억할까요?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는 김상옥의 동상이 서 있습니다. 양손에 권총을 든 그의 모습. 하지만 그 주변에서 데이트를 즐기는 연인들, 공연 전단지를 나눠주는 청년들,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 그들에게 김상옥은 얼마나 가까운 존재일까요? 역사는 잊혀지기 쉽습니다. 특히 총선과 피, 희생과 분노로 얼룩진 불편한 역사는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는 편안한 현재를 살아가며 누군가의 피로 얻어진 이 자유를 당연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음껏 한글로 글을 쓰고 태극기를 걸고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을 당당히 부를 수 있는 것은 누군가의 희생 덕분입니다. 김상옥 같은 사람이 있었기에 나석주, 윤봉길, 이봉창, 안중근 같은 사람들이 있었기에
이름 없이 쓰러져간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있었기에 우리는 오늘 자유롭습니다. 나의 생사가 이번 거사에 달렸소. 만약 실패하면 내세에 만납시다. 나는 자결하여 뜻을 지킬지언정 적의 포로가 되지는 않겠소. 김상욱이 거사를 앞두고 동지에게 남긴 말, 우연하게 결단하고 실행한 그들에게 그리고 그들의 후손들에게 안녕을 기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